안녕하세요. 인문학 작가 안영태입니다. 자, 오늘은 공리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공리주의에 대해서는 앞서 다른 윤리 이론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또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이 이론은 아주 심플해서 되게 좋아요. 그 문장이 되게 복잡하지가 않잖아요. 뭐 토마스 아퀴나스나 칸트나 이런 사람들의 논의를 보고 있으면은 말이 너무 많아. 엄청 문장이 길기도 하고 이런저런 좀 문제가 있는데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굉장히 좀 심플하게 나오니까 누구나 다 좀 이해하기 쉽고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그것에 기반해서 무언가를 결정하기도 좋고 그런 장점이 있죠. 자, 오늘도 다시 한번 더 반복을 해보자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윤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행위를 결정해야 할 것인가, 또는 뭐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행위 기준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기준을 갖다가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그 일관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뭐 항상 하는 말이지만 내로남불 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얘기해 놓고서는 또 뒤에 가가지고 엉뚱한 얘기하고 앉아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기도 듣기지도 못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식의 윤리적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이나 좋아할까.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내로남불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은 기준이라고 볼 수도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왜 지키지도 못할 걸 말을 하냐 이거지. 그러니 중요한 건 무엇이냐? 누구나 직관적으로 지킬 수 있는 거, 누구나 그거를 따름에 있어서 크게 어떤 뭐 부담이 없는 거, 그러한 것들 말이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그걸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드는 거, 그러한 어떤 기준을 세워야만이 사람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그 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또 다시금 말하지만 이 윤리에서 말하는 어떤 뭐 선이라거나 뭐 아니면 뭐 정의라거나 이런 거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항상 변화하는 것이고 또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또 시대마다 다르기도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양하게 바라보는 철학자들의 관점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요 논리로 갔을 때 가장 좀 심플하게 누구나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공리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너무 간단하거든요. 일단은 최대한 다수가 최대 행복하면은 좋다. 그게 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어, 얼마나 쉬워요. 다수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래. 오. 그러니까 뭔가 좀 적용시키기도 좋고 깔끔하기도 하고 또 어느 날 현대 사회하고 잘 맞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공리주의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된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죠.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근대가 넘어가는 그 시점에 이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서양에서 신이 세상의 중심이었고 신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고 있었고 그리고 신이 우리의 어떤 행동 양상까지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해주던 뭐 그런 시절 말이죠. 그런 시절을 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서 조금씩 벗어나기를 원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왜 벗어나고 싶었을까? 일종의 어떤 자신감일 수도 있어요. 신이 부여한 운명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나왔거든요. 신이 부여한 운명에서 벗어난 사람이라 어떤 사람들 들 수 있을까? 뭐긴요, 그냥 뭐. 원래 귀족으로 태어나지 않고 아주 신분이 낮은 정말 그냥 천하게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좀 뭐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라거나 되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많은 부를 쌓고
어이구야, 깜짝이야. 예. 많은 부를 쌓고, 예,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삶을 좀 변화시켜 나가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신이 부여한 어떤 운명, 이런 것을 갖다가 좋게 바라볼 수가 없죠.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신의 어떤 결정된 삶, 신에 의해서 결정되어 버린 삶에 대한 어떤 태도, 신봉 그런 것보다는 이성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합리성에 대한 신봉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이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까지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애들 같은 경우에는 신이 부여한 삶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또 뭐 발전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지 않을까? 안 그래요? 아, 신이 나를 창조할 때 너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해버렸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게 돼버린다고 한다면 거기 무슨 변화가 있고 무슨 발전이 있고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냐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이 이성을 좀 믿는 이 근대의 어떤 활동에 섰던 뭐 계몽주의자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됐어 이제 신에 대한 의무는 이제 그만해 언제까지 신 얘기할 거야 해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좀 발전하려면은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좀 살아야 돼좀 합리적으로 좀 생각하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그런 생각이 널리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장 좀 극적인 생각이 하나 나오게 되는 게 그게 유토피아 같은 거예요. 뭐또 여러 번 말했었죠. 그 토마스 무어 있잖아요. 그 유토피아를 쓴 사람이 영국의 판사님이에요. 그 책 제목이 유토피아인데 그게 토마스 무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말 그대로 유토피아적인 세계가 자기가 막 상상을 해가지고 적어 놓은 거야. 그러면은 이제 그게 또 되게 또 유명한 고전이라고 하니까 읽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읽고 있으면 뭐 하냐고 그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는 거는 자 연 온 거 마침 또 엄마도 있고 하니까 내가 얘기 좀 하자면은 여러분 고전이라고 하는 책은요 그 자체를 갖다가 맥락 없이 보게 되면 좀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면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왜냐면 옛날 얘기라서 재미도 없고 뭘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뭐 글은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고 하다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읽었네? 덮는 거야. 그렇게 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고전이라고 하는 책들은 그게 왜 나왔는지에 대한 어떤 맥락을 좀 이해를 하고 보는 게 좋아요. 유토피아도 그래. 맥락 모르고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되면 딱 그 느낌을 받게 돼요. 유토피아라고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자, 무엇이냐면은 그 상상을 해놓은 거야.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이제 이런 위대한 세상을 만들면 정말 좋겠다. 라고 이제 해놓은 건데, 해놓은 건데,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우리가 잘하면은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이러한 세상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 그런 게 잘 녹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 무엇이냐? 천국을 인간의 힘으로 이 자리에 펼쳐보겠다라고 하는 거. 그거예요, 그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근대라고 하는 게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다양한 사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대 내에서도 뭐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고 이렇게도 하고 싶긴 하겠지만은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신에 의해서 주어진 세상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좀 뭔가 새로운 훨씬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 무엇으로? 나의 이성의 힘으로. 그거죠. 그 타이밍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이제 뭐 경제학 쪽에서는 이제 좀 자본주의 같은 게 슬슬 나오기도 하고요. 기술 문명이 막 발전하기도 하고요. 막 물리학도 발전하기 시작하고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막 결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에 맞는 새로운 어떤 행위의 기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시점에. 그 시점에 그게 필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이미 예전에도 많았잖아요. 그거 토마스 아퀴나스도 얘기를 했었고 칸트도 칸트는 아직 멀었지. 좀 뒤에 사람이구나. 자, 아무튼 간에 그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준이 나름 다 있긴 있거든요. 근데
세상이 변화했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에 말했었던 그 기준이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지. 안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자, 이 시대에 자꾸 공자님 얘기 끄집어내 와가지고 공자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고 그래 버리면 이거 답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요 당시에도 그 시대에 맞는 좀 적합한 형태의 행위 기준이 개발되는 거예요. 그게 공리주의예요. 이제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 갖다 좀 기계적으로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기계적으로 최대다수 최대 행복, 최대다수 최대 행복 이래 버리면 이게 노답이에요. 이게 왜 필요한가, 왜 나왔는가, 그 어떤 상황을 좀 이해를 해본다고 한다면 이게 딱 거기에 딱 맞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와 뭐 기술의 발전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또 세상이 발전하는 속도도 훨씬 더 빠를 테고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게 나와야지. 뭐 옛날 얘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공리주의다라고 하는 게 툭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요거를 이야기한 사람 누가 있느냐? 그게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벤담이라는 사람이 있고 밀이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벤담, 밀. 완전 고등학교 철학 시간이야 이거는. 대박 진짜. 요즘에 또 학교에서 그거 하나? 윤리 그런 거? 안 한다고 들었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벤담이 한 말이 있고 밀이 한 말이 있죠. 벤담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 벤담 같은 경우에는 양적 공리주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양적 공리주의 무엇이냐? 네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철저하게 양적으로 쾌락을 계산해서 쾌락이 크면은 올바른 행위이고 간단하지? 자, 그게 바로 무엇이다? 양적 공리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벤담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 수밖에 없어. 왜 밥을 먹냐? 배가 고픈데 그러면 이건 고통이야. 내가 밥을 못 먹으면 배가 꾸르륵 한다고. 이건 고통이라고.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지? 밥 먹으면 되는 거야. 얼마나 간단하니? 내가 잠이 오는데 나보고 자꾸 잠을 못 자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건 또 뭐야? 그건 고통이야. 그럼 내가 잠을 자면 뭐 하겠니? 행복하지 않겠니?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쾌락과 고통의 지배를 받을 뿐이다. 딱 그 안에서만 움직일 뿐이다. 그리고 인간은 고통을 피하고자 하고 쾌락만을 추구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요 이야기를 던지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 뱀파이어와 인터뷰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알망드가 그 얘기를 해요. 고통은 나쁜 거야 하면서 오로지 쾌락만이 유일한 것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인간은 원래 그래. 그래서 쾌락이 짱이야.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그러면 얼마큼 어떻게 해야 그럼 쾌락의 양이 많은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쾌락 계산법이라는 것도 만들어요. 쾌락 계산법이라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쾌락이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쾌락이냐면은 좀 강도가 좀 세야 되고요. 좀 오래 가야 돼. 좀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 확실해야 돼. 애매하면 안 돼. 자, 확실해야 되고 또 좀 가깝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 부산까지 가야 되면 안 된다. 자, 그리고 뭐 조금 뭐 순수해야 되고 이게 약간 조금 더 파급 범위가 있어야 되고 막 그런 몇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쾌락에 점수를 매길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은 좋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이야기는 요걸 처먹었을까요? 안 처먹었을까요? 당연히 처먹죠. 왜 그럴까? 야, 오로지 그냥 쾌락이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진짜 쾌락이기만 하면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식의 논리가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진짜 좀 저급한 거, 좀 이왕이면 좀 해서도 안 되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그런 문제도 있고. 제일 좀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영화 보면은 매트리스 있죠. 그 상황을 좀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매트리스 봐봐. 자, 나는 원래는 어디 있느냐? 바깥 세상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세상은 어떤 곳이냐? 아주 고통스러운 곳이죠. 세상은 망했고 기계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고 나는 지금 사육당하고 있는데 나는 그걸 몰라. 어디에서 살고 있냐면은 매트리스라고 하는 프로그램 안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때
그때 이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 아, 바깥에 진짜 세상이 있다. 나는 지금 가짜 세상에서 살고 있다. 자, 그러면 이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나가는 게 맞을까? 머무는 게 맞을까? 그러면 벤담은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쾌락으로만 계산해. 그럼 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가는 게 쾌락이 클까? 머무는 게 쾌락이 클까? 어느 쪽이 더 클 것 같아요? 밖에 나가가지고 기계들이 있는 세상에서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이상한 힘얼건 죽 같은 거 먹으면서 살아가는 게 쾌락이 클까?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매트리스라고 하는 프로그램 안에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쾌락이 클까?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철저하게 양쪽으로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매트리스 안이 쾌락이 클까? 매트리스 바깥이 쾌락이 클까? 일단은 뭐 벤담은 다 필요 없고 그냥 양으로만 보기 때문에 매트리스 안이라고 말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 배부른 돼지가 낫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지는 게 벤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근데 배고픈 테스 양보다는 그냥 배부른 돼지로 살고 싶네요. 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이 사람은 질적 공리주의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똑같아요. 자, 인간은 행복을 추구해.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고. 그런데 행복이 뭔지 알아? 이렇게 묻는 거지. 뭐가 행복인데요? 행복은 간단한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 최소한의 고통이야. 최소한의 고통이 행복이야. 그런 거지.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고통은 최소한으로 느끼고 다시 어떻게 쾌락은 좀 더 많이 느끼면 좋은 거야. 그건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우리가 너무 이거 쾌락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 같아. 왜냐면 쾌락도 보면은 좀 저급한 게 있고 조금 고급진 게 있지 않겠니? 그래가지고 우리 너무 좀 저급한 형태의 쾌락 이런 거 뭐 식욕이나 뭐 성욕이나 이런 거 너무 지나치게 빠지면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져. 안 그래요? 아니 그렇잖아. 여러분들 배가 고프다고 해가지고 밥을 계속 먹는다고 해봅시다. 배 터지게 먹는 거야.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면은 당장은 행복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벤다면 그냥 더 먹어라고 할 수도 있어. 그 양반은. 근데 결국 나중에 후회가 돼야 안 돼요. 아유, 이거 미친년아,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이제, 그거 막 고민되고, 아이고, 나가 죽어야지. 이러고 있지 않나? 자, 결국 마지막에 뭘 가져온다? 불쾌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자, 그러니까 뒤에 가면은 행복감보다는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느껴야 된다고 하는 거다. 더 큰 고통을. 다시 한 번 더. 행복은 최소한의 고통이라고 얘기했어요. 최소한의 고통이라고. 그런데 네가 지금 당장 이만큼의 쾌락을 누리려고 나중에 요렇게 나중에 더 큰 어떤 이만큼의 어떤 고통을 느낀다고 한다면은, 그건 뭐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오케이? 간단하잖아. 이거 얼마나 쉬워요, 이거. 그래서 좀 고급진 걸 좀 추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질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질적. 질적. 자, 그러면 또 똑같이 매트리스를 한번 볼까? 어느 쪽이 더 우월한 쾌락일까요? 매트리스 상황을 갖다가 이 질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어느 쪽이 더 많은 행복을 주게 되는 걸까? 자, 잘 생각해봐요. 자, 다시 한 번 더. 공리주의라고 하는 거는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에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은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 관념이 너무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뭐가 행복인데라고 묻게 되면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행복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행복은요, 저는 많은 걸 가졌을 때 행복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별별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하면 좋다라고 말은 하기는 하지만은 이 행복의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벤담이나 밀 같은 사람은 행복의 기준으로 그냥 쾌락이라고 하는 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벤담은 양이 많으면 좋은 거야. 그러면 행복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밀은요, 아니야. 질적으로 좀 우수해야 돼. 그러면 행복해. 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거지. 자, 그럼 매트리스 그 상황에서 수많은 매트리스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가지고 원래 있는 기계들의 세상으로 내보내는 게
정말 질적으로 우수한 행복인 걸까? 그러니까 쾌락인 걸까? 아니면은 그냥 머무는 게 좀 더 질적으로 우수한 행복인 걸까? 쾌락인 걸까?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간에 다수가 거기에서 좀 고급진 쾌락을 느끼게 되면은 그 다수가 행복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이 미일의 이 이론에 따르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딱 답을 얘기해 줄까? 모르겠죠. 이게 미일의 문제예요, 솔직히. 그쵸. 나도 솔직히 머무는 게 맞는 것 같아.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또 밀도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뭐가 고급이고 뭐가 저급인데? 이래버렸거든. 아니, 그러면, 아니,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머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네가 무슨 근거로 그걸 갖다가 저급하다고 얘기하는데, 네가 뭔데, 네가? 아니, 이거 좀 웃기는 애네니? 바로 그 말 나와요, 이게.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막상 사람들한테 그 상황에서 물어봐봐요. 머물길 원할까? 정말 나가길 원할까? 내 생각에는 아무리 봐도 머물길 원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근데 몇몇 사람들이 이 저급한 돼지 새끼들, 이 개 돼지들아 하면서 이제 막 욕을 해버리기 시작하면은 네가 뭔데 네 멋대로 저거 고급과 저급을 나누냐? 나는 싫다. 결국 또 애매모호해진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이 말이 되게 심플해 보이는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결국 무엇이냐?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의 관념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행복을 갖다가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음,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 맞아.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뭐 소수가 생각하는 고급 쾌락도 있고 또 뭐 다수가 생각하는 고급 쾌락도 있고 막 다 다르니까.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일관성이 없게 되는 거죠. 다시금 말하지만 윤리 이론은요 행위 기준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고 한번 기준 세우면은 일관성 있게 네가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최대다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심플해 보이지만 결국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모호하고요. 그러니까 노답이니까 행복은 쾌락이야. 최소한의 고통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도 또 모호한 거야. 양으로 가야 될까? 질로 가야 될까? 양 많으면 짱인가? 아, 그러면 나는 평생 뭐 양 많으면 짱이다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인간은 또 불행해져. 왠지 알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 돈이 적으면 행복한가? 그럼 양으로 간다고 하면은 돈이 많으면 더 좋지. 그럼 평생 돈 벌다가 그러면 인생 그냥 뭐 끝나는 건가?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질적으로 뭐가 고급이고 뭐가 저급인데 나도 모르겠어. 아니 뭐 BTS 들으면 저급이고 뭐 오페라 들으면 고급인가? 아 그런 건가? 아니 뭐 기계들의 세상에 나가면은 고급인 거고 그니까 나가서 개고생하면 고급인 거고 매트리스 안에 머물면 저급인 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아 역시 이게 애매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미일의 논의는 아주 좀 치명적인 어떤 비판에 놓이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어의 어떤 자연주의 오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무튼 간에 내가 얘기해 준 것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된다고 하는 것까지.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고전적 공리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전적 공리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야. 근데 결국에는 쾌락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게 조금 애매하고 어렵더라.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현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좀 방식을 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좀 쾌락이 좀 중요하긴 한데, 현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쾌락보다는 좀 다른 개념을 가져오게 되죠. 자, 아무튼 이거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아직까지는 그러면 근대에는 쾌락이 여전히 중요한 기준이었어. 그런데 아까지는 뭐 양이 중요하다, 뭐 질이 중요하다라고 해버리니까 이제 너무 모호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쾌락이 좋은가? 어떻게 해야 쾌락이 좀 더 양이 많은가? 어떻게 해야 고통이 훨씬 더 양이 많은가? 요거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또 공리주의가 몇 가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적용 방법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행위공리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간단해요, 그냥.
내가 각각 개별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쾌락이 있고 고통이 있어. 그러면은 쾌락이 큰 거는 더 이득인 거고 올바른 행위인 것이고 고통이 너무 크면은 올바르지 않아 라고 그냥 깔끔하게 그냥 결론을 딱 짓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된다? 각자마다 네가 행위를 할 때마다 선택을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개인에게 좀 맡겨버리는 거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이 봤을 때 좀 타당성이 있어요?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개소리예요. 사회 전체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행위 기준을 세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다수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수에게 불행만을 줄 것인가, 요거를 한번 따져보자고 하는 거죠. 자, 확실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은 다수가 행복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사기꾼도 사라질 테고, 그죠? 구라치는 놈도 사라질 테고, 뭐 아무튼 뭐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 원래 그게 윤리예요. 윤리는 원래 그런 걸 따지는 거야. 자, 왜냐면은 이런 걸 따지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짐승의 세계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거를 따지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마다 이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윤리 철학을 보는 거잖아요.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 철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말 그대로 철학이야.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인간도 기본적으로는 동물이잖아요. 그죠? 응, 동물인데 얘가 동물처럼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뭐 만약에 이게 정말 우리가 동물처럼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결국 논리는 아주 깔끔하게 나와요. 무엇이 제일 짱 먹겠어요? 힘센 놈이 제일 짱 먹겠지. 그리고 막 기준도 없고 해버리게 되면은 막 지 멋대로 하겠지. 아무나 그냥 남의 집에 가가지고 막 나가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좀 문제가 많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우리 사회가 좀 더 무난하게 그리고 약자도 좀 살아갈 수 있는 뭐 그러한 것을 갖다가 좀 만들어야 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윤리라고 보는 거고. 그런데 이 윤리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런 게 없어요. 원래는. 자, 인간 사회, 뭐 원래 동물들의 세계에서 뭐 사자한테 가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행동을 하니? 라고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원래 어떤 딱 확립되어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다 그런 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학자들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행동을 하면 요 기준에 맞춰서 행동을 하면은 맞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자님은 이렇게 해라. 어떤 맹자는 이렇게 해라. 또 신에 있는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막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얘기하고 칸트도 이렇게 얘기하고 다 자기들 말아 막 짱구로 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면 돼. 이렇게 행동하면 이게 옳은 행동이야 라고 이제 기준을 딱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윤리인 거예요. 알겠죠? 응. 그러면 이제 철학자들은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절대적인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행위의 기준을 갖다가 발견하고 싶은 어떤 욕망이 있으니까. 알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따르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다 따르기 싫어요, 그거. 안 그렇겠어요? 공자님이 얘기합니다. 얘 맞게 행동을 하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내가 왜 얘를 따라야 됩니까? 이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공자님이 너무 엄청난 권위가 있다고 해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하죠. 이상한 상황을 하나 가져오는 거야. 네가 이 상황에서 네가 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이 상황에서도 네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만약에 논리가 딱 깨지는 순간이 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네 말은 틀렸다 돼버린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지금 사기를 치는 거다. 남한테는 가가지고 인과 예를 지키라고 해놓고서는 네가 딱 그 상황이 오니까 네 안 지키네? 니는 안 지킬 거면서 왜 남 보고 얘기하는데? 그거예요 이거. 그거라니까. 그래서 그 수많은 이론들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수많은 이론들이 자기가 옳다, 내가 정답이다라고 외치면서 이제 내가 어떤 뭐 행위의 완벽한 기준을 잡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보고 있었던 거지. 자,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 기준 중에서 공리주의라고 하는 기준을 보는 거고, 오케이? 이제 이해되죠? 간단하죠? 그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각자 차이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는 기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준칙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준칙. 자, 오케이? 자, 하지만 우리는 준칙을 보는 게 아니야. 보편적 규칙을 찾고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이 보편적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 자, 그거를 찾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자, 그러면 행위공리주의자.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거는 분명히 이득이 되는 말이 맞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어느 테러리스트가 나한테 협박을 해. 그래가지고 나한테서 정말 수백만 명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나한테 끌어내려고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나는 그때 거짓말을 하는 게 맞을까? 안 하는 게 맞을까? 행위공리주의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 해. 거짓말 하라고. 왜?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네가 거짓말을 하는 게 수백만 명을 살릴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큰 이득이야. 왜 고민을 하니?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리주의라고 하는 거는 좀 큰 어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정한다기보다는 각각 순간마다 행위를 하는 그 순간마다 다수가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딱 계산해가지고 선택을 한다 하면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왜 행위 공리주의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은 네가 행동하는 그 순간마다 다수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얼른 계산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걸 말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냐? 그럼 우리들 개인들은 일반인들은 정말 모든 순간마다 무엇을 해야 된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계산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순간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애매한 게 또 뭐냐면은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단순하지가 않아. 안 그래요? 되게 복잡하지 않아요? 진짜? 내가 하는 행동이 나중에 어떤 결과까지 이어질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걸 보고 이제 나비 효과라는 말도 있잖아요. 저쪽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니까 저쪽에서 태풍이 치더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너무 세상이 거대하기 때문에 네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우리는 그걸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봐봐. 지금 당장은 내가 말을 하는 게 다수가 행복한 것 같아 라고 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게 나비 효과가 돼가지고 나중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우리는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계산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 인간은 그게 안 돼요. 인과관계를 계속 들어 늘려봐요. 뒤에 가면 뭐가 튀어나올지 내가 어떻게 아냐. 안 그래요? 그런 거야 이게. 이게 법화에 가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미친놈 하나가 사람을 죽였다고 해봅시다. 그렇죠? 자, 한 사람이 칼을 들고 그 사람에게 가서 찔렀어요. 왜 죽였니? 라고 하니까 제가 날 무시해서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인과관계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죽였냐? 얘가 죽였어요. 그러면 얘를 죽이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인과관계가 멈춰야 돼. 그런데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인과관계를 갖다가 더 넓히는 거야. 더 뒤로 가보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한다? 뒤에 가면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 그 살인마의 엄마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이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죽지 않지 않았을까? 아니요. 당신은 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당신은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어. 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물론 법에서는 거기까지 인과관계를 확장하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과관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를 놓고 이제 또 여러 가지 학설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공리주의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어디까지 확장을 시켜보냐 끝까지 가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끝까지 가다 보면은 정말 다수의 사람이 불행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까지도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지금 이 순간 계산하는 것도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 버리게 되면은 이게 너무 이제 모호해진다고 하는 거죠. 이걸 보고 이제 반생산성 비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대안이 하나 나옵니다. 그 대안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규칙공리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규칙공리주의. 자, 이건 무엇이냐? 간단해요.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냥. 사회적으로 더 큰 공리를
산출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해놓고 그런 다음에 그 규칙에 맞는 행위를 하면 그거는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똑같아요. 다수의 사람이 행복하면 좋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똑같은데 다만 이제 그 다수의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규칙을 갖다가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각 개인들이 매 상황마다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들은 합리적이고 이선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자 알아서 잘 연구해가지고 머리를 맞대어가지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규칙을 갖다가 다양하게 상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자, 한 번 더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라고 해서 이제 공리를 정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거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은 다수의 사람이 행복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정한 거예요. 오케이? 자, 좋아. 자, 그런데 테러리스트가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은 수백만 명이 죽을 것이다. 그러면 이때 이제 충돌을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이냐?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규칙, 공리가 하나 있어요. 굉장히 올바라요. 그리고 또 사람을 죽이지 맙시다라고 하는 공리도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냐면은 너도 나도 수틀리면 사람 죽인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내가 불안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수가 행복하기 위해서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지 맙시다 이렇게 이제 공리를 정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두 가지 공리가 충돌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할 공리가 있고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공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간단한 거예요. 자, 미리 규칙을 정하면 돼. 거짓말을 하는 것도 공리가 맞아.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도 공리가 맞아. 둘 다 따랐을 때 다수의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맞아요. 하지만은 두 개의 상황이 만약에 충돌을 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두 개를 갖다가 선후관계를 두면 돼요. 그래서 생명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 요렇게 해버리면 심플해진다고 하는 거죠.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고 훨씬 더 중대한 가치가 있다. 생명이 중요하니 아니면은 거짓말이 중요하니. 자, 거짓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는 있는데 하지만 내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죽어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거짓말을 안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게 정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건 더 큰 불행이야. 차라리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게 훨씬 더 큰 행복을 가져오지 않을까? 간단하네. 그러면은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공리를 정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와우. 이게 규칙 공리주의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위계를 딱 세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은 되게 심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법제화 딱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너무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건들면 안 되는 몇 가지를 정해놓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버리면 이제 이걸 건들지 마. 이걸 건드는 순간 다수의 사람이 불행해져. 이렇게. 그리고 요거랑 충돌하게 되면은 얘가 훨씬 더 우위에 있어. 이런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판단하는 게 또 헌법 기관이기도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리주의를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응. 자, 그러게 이제 규칙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요즘은 이쪽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이 좀 다수의 힘을 얻고 있고요. 어느 날 또 새로운 게 또 나온 게 있어요. 또 현대 공리주의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어요. 자, 핵심은 하나예요. 다수가 행복하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항상 말하는 거지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모호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요즘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행복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걸러먹었어. 왜냐면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각자가 하고 싶은 거 또는 뭐 가지고 싶은 거, 뭐 이루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수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얻게 되는 부산물이라는 거죠.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엄청나게 이루고 싶은 일이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일을 이루었다고 해봐요. 오케이? 그러면 나는 그때 뭘 느껴?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좀 모호하다고 하는 거야. 내가 무언가를 해서 결과로 주어지는 게 행복인 건데 자꾸 그 행복을 갖다가 따지려고 하니 이게 좀 논리가 안 맞다라고 보는 거죠. 이걸 보고 성결 문제 요구의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행복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선호 만족, 선호
만족. 그러니까 무엇을 더 선호하는가라고 하는 거. 이거를 따지는 게 맞는 거야. 행복 같은 이렇게 모호한 얘기, 특히 또 결과로 주어지는 거를 갖다가 얘기하니까 이게 자꾸 산으로 가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철저하게 선호도로 가자. 그래서 자신이 선호하는 거, 그거를 충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 그거를 충족시켜주고 만족한다면은 그러면은 다수의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 이 논리는요, 아주 심플한 건데 예를 하나 들어볼까? 오늘날 지금 한 우리나라를 딱 빗대어 가지고 이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게 좋을까? 많이 안 짓는 게 좋을까? 어느 게 더 다수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아주 심플한 답이 나와요. 자,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주거를 원하는데요? 아파트면 뭐 그냥 뭐 환장해요. 전부 다 아파트밖에 안 좋아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간단한 거야.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를 갖다가 극대화 시켜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해진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이게 이제 오늘날 현대 공리주의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전에 봤었던 매트리스를 한번 볼까? 자, 안에 머무는 게 맞을까? 바깥 세상으로 나가는 게 맞을까? 자, 이걸 가지고 질적으로 뭐 저급이니 고급이니를 따질 필요가 1도 없어요. 무엇이 행복이니 무엇이 아니니를 갖다가 무엇이 더 자유로운 인생이니 그런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냥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를 선택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더라도 나가는 걸 선호하면은 나가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은 나는 고통이 싫고 안에 머무는 걸 선호한다라고 하면은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무엇을 선호하든지 간에 네가 선호하는 걸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복이라는 결과가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복이니 뭐니 뭐 양이니 질이냐고 하는 걸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선호하는가 그것만 분석해보면 답은 깔끔하게 나온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해주게 되면은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결과물로 행복을 느끼게 되겠지. 그죠? 그러면은 그거는 뭐다? 다수의 사람이 행복하게 됐으니까 그거는 옳은 행위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호 만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런 것까지도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자. 뭐 간단하게 이제 공리주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